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범했지만 그곳에는 지혜로운 할아버지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항상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마을 광장에서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관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에 가득 차 노아 할아버지의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신성한 존재의 일부입니다.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신은 우리 주변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노아는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 어른들, 심지어 지나가던 여행객들에게도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항상 왜 하늘은 파랗고 왜 나무는 자라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깊은 숲의 가장 안쪽에서 말도 안 되는 꿈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었지요. 사람들의 눈은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스피노자가 말한 신, 곧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소년은 과일이 익어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그리고 나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신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모든 것은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다운가요? 신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다. 우리가 신성한 질서 속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내 속성들은 자연의 법칙으로 나타나고 너는 그 속성들의 일부란다. 소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걷는 땅, 숨쉬는 공기, 바라보는 하늘 모두가 신의 표현이며 소년 자신도 그 일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년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며 다른 이들에게도 스피노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손자 기본기처럼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자연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신의 존재를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연의 일부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신을 이해하고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스피노자의 깊은 철학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을은 범실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백지설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곳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이 마을은 존 로크의 백지설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사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주민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의 마음이 진정한 백지 상태라고 믿으며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생각했죠. 마을의 어린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어요. 그곳에는 백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아이들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체험이었어요. 아침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과학 실험을 하고 저녁에는 미술을 배우는 등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루는 마을에 도시에서 온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어요. 이 가족의 어린아이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초콜릿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주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큰 도전이었죠. 그러나 이 백지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아이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각을 넓혀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매일 다른 종류의 초콜릿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맛이 조금 다른 것에 놀랐고 나중에는 초콜릿에 견과류나 과일이 들어간 것도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양한 맛을 즐기게 되었고 마침내 초콜릿 외에도 다른 음식을 스스로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아이는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며 원래의 식습관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초콜릿 외에도 다양한 과일과 채소, 심지어는 자신이 이전에는 절대 손대지 않던 브로콜리까지 즐기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아이가 백지 상태에서 자신만의 미각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이 경험은 아이의 부모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죠. 그들은 아이의 마음이 백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백지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배움 위중요성을 잊지 않게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한때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통해 우리의 백지를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대학원 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민주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철학적 호기심이 많았던 그녀는 알랭 바디우의 진리 사건 이론에 크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커피 향과 함께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바디우의 책을 펼쳐 들고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책에서 제시된 철학적 이론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격렬하게 정치에 대해 논쟁 중이었고 그 열띤 대화 속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유독 민주에게 강하게 꽂혔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사건들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 말이야. 그게 오면 바로 느낄 수 있지. 그 순간 민주는 이 말이 마치 바디우의 진리 사건을 설명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말이 운명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주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원에서의 과제와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작은 정치 토론회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 토론회에 참여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주장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날의 토론은 예기치 않게 감정적인 울림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에게 하나의 진리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믿음과 한계를 넘어서 더 큰 사회적 참여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사건이란 단순히 알람을 울려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자신의 삶을 충실히 맞춰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마치 바디우의 철학, 이론을 삶으로 체현하는 듯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주변에 널리 알려져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디우의 진리 사건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논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주라는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래에 어떤 사건이 그녀의 삶에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항상 그 진리의 사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더욱 많은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바트 하머니 설명적 추론 이론을 기반으로 조용한 이름 모를 마을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에서 일어난 흥미진진한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으며 대부분 현지 주민들이 책을 빌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도서관의 문을 열자마자 제니퍼 도서관 사서님은 그곳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몇몇 책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제니퍼는 당황했고 경찰에 연락하기 전에 스스로 사건의 원인을 추론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제니퍼는 설명적 추론 이론을 이용하여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여러 가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도서관에 침입하여 책을 훔쳐갔다는 것, 두 번째는 강풍이 창문을 열어 젖히고 책들을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길고양이가 밤에 도서관에 잠입해 장난을 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니퍼는 도서관의 창문과 문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모든 창문과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망가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풍이 날린 것이라는 가설은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니퍼는 도서관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메라에는 새벽 3시경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도서관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불분명했지만 두 발로 걷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즉시 길고양이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매우 추웠고 고양이가 도서관 안을 이처럼 날뛰는 것이 흔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서관의 창문은 꽤 높아서 고양이가 뛰어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니퍼는 최근 도서관에서 일어난 특이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몇몇 독자들이 새로운 추리소설 시리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는데 그중 일부는 예약 상태로 대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내 제니퍼는 그 행적불명의 책들이 바로 이 시리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니퍼는 지난 며칠간 도서관을 자주 방문했던 새로운 손님 즉 열혈 추리소설 애호가인 한 젊은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빈번히 이 시리즈에 대해 물었으며 지금 쉽게 구할 수 없는 몇몇 권들이 그날 사라진 책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새로 발견된 CCTV 영상을 보여준 결과 목격된 그림자가 고양이가 아닌 청년이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구부려 최대한 키를 감추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면서 책들을 챙겨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잡혔고 도서관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니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모니 설명적 추론 이론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론이란 단순한 학문적 개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범죄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말입니다.